진짜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거나 돈에 대해서 혹은 재무, 개인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항상 우리 기도하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돈을 다뤄야 될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그 경기 변동, 이것이 진짜 우리가 돈을 자라나게 하는데 정말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경기 변동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경기가 불황이다 혹은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 호황일 때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고, 경기가 불황일 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 변동이 돈을 자라나게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늘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결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몇 가지, 크게 4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변동한다는 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long run economic growth,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기 추세적인 성장에서도 경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 될 때도 있고 경기가 호황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경기가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황의 제일 밑에를 경기 저점이라고 하고, 트러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황의 꼭지점을 우리가 경기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점과 저점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고, 이 경기가 이렇게 정점에서 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때를 경기 수축, 그 다음에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 부분을 경기 회복, 확장 국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혹은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럼 과연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어디에 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여기에 있나, 아니면 여기에 있나, 아니면 여기에 있나, 아니면은 이 피크, 정점을 돌아서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본 거에 의하면 아직 우리가 경기 정점을 지난 것 같지 않고 경기 정점까지 가려면 조금 더 몇 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기 정점을 지나기 전에 몇 가지 우리한테 신호가 오는데 그 중에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 또 하나는 실업률, 또 하나는 이자율,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렇게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지표들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2020년, 우리 18년이니까 2020년 정도까지는 경기가 계속 확장 국면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경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좀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46년도부터 1964년 사이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1946년부터 64년까지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거든요. 무려 770만 명의 아기가 요때 46년부터 64년도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64년도 저는 이제 요 지나고 바로 있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벌써 46년에 태어난 분들은 은퇴를 벌써 했고 그 다음에 64년도 여기 태어나신 분들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까지 몇 년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움직일 때마다 산업이 요동을 쳤어요.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가 딱 이제 46년부터 64년 이때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때 한 10년 동안 46년부터 10년 동안 이 베이비 푸드 인더스트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때 베이비 푸드를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를 들면 거버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때 엄청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얘네들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여기 조그만 우리 어린이처럼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커지면서 이제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1960년대 초 70년대까지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의 여파가 미국에 가면 토이즈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토이즈알러스가 제가 미국에 이제 1997년도에 갔을 때 좀 이제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토이즈알러스가 사양길에 접어들더니 지금은 토이즈알러스 가게를 찾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뭐 한두 개, 큰 도시에 한두 개 있을까? 전에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소규모 중소도시에 다 이런 토이즈알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잖아요. 애기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빨리 먹고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직장에서 인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가 막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1990년도, 2000년대 그때까지 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이비 부모가 움직일 때마다 베이비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7, 8년 전부터 베이비 부모 초기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끝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뭐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이제 중반까지 이런 분들이 베이비 부머인데 이분들의 그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건강. 뭐 건강,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to die too early. 너무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도 없이 가족에게 어떠한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죽거나 너무 일찍 죽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live too long. 너무 오래 살아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평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은퇴가 62세라고 하면 38년 동안을 은퇴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은퇴 시점에 단돈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1000불이 저축이 안 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하면 무려 30% 정도 돼요. 단돈 1000불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축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저축 자체가. 만약에 이게 조금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은 은퇴할 시점에 1000만 원이 저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투자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우리가 잘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퇴 시점부터 얼마만큼 저축한 돈을 써야 되냐면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4% 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축한 돈이 100만큼 있으면 그거에 4만큼만 매년 뽑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저축한다고 해도 1년에 뽑아 쓸 수 있는 돈은 4만 불. 그러니까 10억을 저축한다고 해도 내가 뽑아 쓸 수 있는 1년 동안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안정적으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만 불을 은퇴 시점에 저축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한 5%가 안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미저러블하게 돼요. 정말 빨리 죽고 싶은데 정말 생명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에 좀 내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사업을 해볼까? 그렇다면 베이비 부머들이 움직이는 거 지금 1946년부터 64년도까지 이 베이비 부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은퇴한 지 6개월 된 은행의 그 농협에서 한 지부를 맡고 계시는 지부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은퇴하자마자 6개월 동안 너무 바쁘셨대요. 왜 바빴을까요? 6개월 동안? 네? 못했던 거 뭘 하셨을까요? 6개월 동안? 맞았어요. 6개월 동안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뭐 유럽 여행도 갔다 오시고 뭐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오시고 일본 여행도 갔다 오시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일본 여행 다시 가신다고 하시고 근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의 그 제일 하고 싶었던 거 나 그동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여유를 갖고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같은 거 여행 인더스트리 앞으로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70세, 80세, 90세가 되면
그럼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 같냐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문 요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좋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차트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간 한 100여 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기 불황은 길어봤자 10개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황이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가 호황이 시작되면 경기가 확장하기 시작하면 이 경기 확장은 얼마나 되냐면 여기 보면 최근 이제 지난 지금 경기 확장은 언제 시작됐냐면 2009년 6월에 시작됐거든요. 2009년 6월부터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2018년 6월이니까 9년째 경기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경기 확장도 10년이 됐었어요. 120개월. 그리고 그 전에도 92개월. 경기가 일단 불황에서 탈출해서 회복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10년은 그냥 간다 이거거든요. 요거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018년 올해는 불황이 오지 않고 2019년, 2020년까지는 그래도 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황에 우리 대비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불황이면 우리가 깜짝 실수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아껴서 저축한 돈이 한꺼번에 확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리스크가 뭐라 그랬죠?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리스크. 위험은 뭘까요?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위험.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수빈어머니. 생각 안 났어요. 리스크. 위험은 내가 생각한 게 안 일어나는 게 위험이죠. 리스크.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일어나면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주식을 샀어요. 삼성 주식을 5만 원 주고 샀어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5만 원짜리 주식이 한 1년 뒤에 있으면 5만 5천 원, 또 몇 년 지나면 한 6만 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익스펙트 하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건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내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움직여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 그래요. 지금 5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46,500원으로 막 반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스크.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게 내가 리스크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처자들이 내가 5년 뒤에 결혼을 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만큼 돈을 모아서 5년 뒤에 이러한 결혼을 해야지. 하지만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상한 게 안 일어나면 그게 바로 위험해요. 생각지도 않게 몸에 아픈 부분이 발견이 돼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거죠.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18년 뒤에는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낼 거야. 대학에 보내려면 요즘 미국의 좋은 사립대학에 보내려면 1년에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랑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얘가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적어도 per million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저축을 해야지. 그리고서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런데 18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한 것이 예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리스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안 움직여도 오케이.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fine, 더 좋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미리미리 하는 게 바로
지금 적절한 파이낸셜 플래닝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변수들을 항상 신문을 뭐 보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시거나 하실 때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실업률. 이 네 가지 지표는 항상 눈여겨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 시작되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전에 실업률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적에는 실업률이 팍 떨어지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지지난달에 3.8%였어요. 그런데 지난달 며칠 전에 발표된 실업률에 의하면 4%였어요. 이게 3.8 경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불황이 시작됐을 때 2007년 12월에 그때부터 실업률이 몇 개월 사이에 11%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부터 실업률이 계속 하락했어요. 11%대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하락해서 급기야 지난 한 9년에서 10년 지나는 동안 지난달에는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실업률이 이게 반등을 해서 점점 추세적으로 꺾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 7개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4%, 4.1%, 4.12%, 4.23%. 그러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앞으로 한 6, 7개월 뒤에는 경기가 불황에 진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실업률이 얼마다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그 6개월 통계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실업률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실업률은 계속 상승해요. 사람들은 정보 습득에 있어서 시장만큼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은 6, 7개월 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실업률만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을 적에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기업은 물건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자꾸 고용해야 되죠. 하이어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모든 기업들도 똑같이 경기 호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기업들도 다 사람들을 모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가 쉬워요. 경기 호황이면은 직장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좋은 연봉을 막 다른 직장에서 막 오퍼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막 그래요. 내가 지금 5천만 원 받는데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줄래? 내가 6천만 원 줄게. 막 이렇게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기업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자마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호황 때는 임금 상승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은 물건값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기업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은 똑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기가 호황일 적에는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중심리, 군중심리가 있어요. 영어로 홀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움직이면 막 나도 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경기 과열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 호황에서 기업들이 자꾸 물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결과 물가가 자꾸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경기가 과열됐다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경기가 너무 과열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자율을 올리면 돈을 끌어쓰기가 힘들잖아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보통 때는 한 2%, 3%대로 움직였는데 갑자기 막 4%, 5%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큰일 나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미들 이스턴 에리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원유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마켓에 충격, 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돼요.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경기 호황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랑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 정도까지는 이자율이 거의 0%였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오면서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연방준비은행에서 charge하는 이자율이 한 1%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이자율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지난 9년 동안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이 이자율 상승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그건 뭐냐면 경기가 과열 조짐이 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더 빨리 올려야 되고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자율을 따라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불안해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못 본 지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Leading Indicator.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선행 지수거든요. 근데 여기 선행 지수 보면 경기가 불황이 시작되기 여기 보면 거의 1년 전부터 이게 하락의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 또 확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개월, 10개월, 1년 전부터 이 리딩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한 건수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이 리딩 인디케이터를 만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거의 한 1, 2년 전부터 이 선행 지수가 폭락하는 조짐이 보였잖아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근데 여기는 어떻냐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2018년 보면 여기는 지금 뚜렷이 하락하는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경기 선행 지표가. 그리고 여기 하락하고 나서 더 깨는 뭐 1년, 2년 뒤에 경기가 불황해. 여기 지금 여기 쉐이디드 에리어 약간 이렇게 좀 그림자 부분이 된 부분은 경기 불황의 기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로만, 한 가지 지표로만 보더라도 경기가 불황이 눈앞에 올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경기가 호황이면 직장에 취직도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시점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고 경기가 불황이 시작됐다 그러면 직장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내가 받는 현재 연봉에서 20, 30% 낮게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인데 여기 보면 그림자된 약간 쉐이디드 에리어를 보면 이게 다 불황이잖아요. 불황 때 보면 경기 성장률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 다 떨어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떨어질 조짐이 이렇게 관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자율 이 네 가지 지표를 다 봐도
앞으로 1년 안에 경기가 불황에 들어갈 것이다. 모르죠.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큰 마켓샷, 시장의 충격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 경기 회복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일단 이것도 지출하고 저것도 지출하고 지출할 게 많잖아요. 카드빚도 갚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출을 해야 돼. 급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돈 월말에 가서 돈이 남으면 내가 이번에는 재정 운영 잘했구나. 그리고서는 저축을 해요. 세이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컴이 딱 들어오면 물론 나갈 돈이 많이 있어요. 스펜드 할 돈이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도 일단은 뛰어나요. Save first. 일단은 10%면 10%.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11조라는 거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으면 1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딱 떼어놓고 90만 원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들 거기에 플러스 10% 혹은 20%를 더 떼어놔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쓸 돈이 아니야. 그리고 아예 그냥 나의 인컴에서 그냥 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 갖고 써요. spend later.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타입인지 아니면 요 타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머니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 돈을 잘 모아서 은퇴 시점부터 멋있게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타입을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 갖고 생활하셔야 돼요. 행태 재무 이론에 보면 behavior, financial economics에 보면 mental accounting이라는 게 있어요. 심적 회계라는 게 있어요. 심적 회계. 돈이 이렇게 손만 뻗어도 쉽게 갈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돈이랑 돈을 내가 취하려면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취하기까지 예를 들면 은퇴 계정에 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려면 은행에 먼저 가야 되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웬걸 당신 아직 은퇴가 안 됐으니까 60세 이후에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으려면 벌금을 10% 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절차가 복잡해요. 멘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아예 그 돈은 터치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저희가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추잖아요. 알람을 맞추는데 그냥 머리맡에 손 딱 닿는데 알람을 딱 맞추면은 그 알람이 잘 워킹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너무 피곤하면 그냥 울리면은 딱 꺼버리고 다시 자잖아요. 하지만 알람을 한 2, 3m 멀리 떼어놓고 알람을 끄려면 퍼즐을 풀어야 돼. 막 산수 문제를 계산해야 되고 복잡한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멘탈리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돈을 관리를 하지만 돈이 사람의 그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보 문고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잘 써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돈이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멘탈리 돈이 움직이는 것과 돈이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내가 그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요 save first and spend later 이렇게 오늘 이 순간부터는 결정을 하시라 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죠. marginal propensity consume이라고 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1이에요. 내가 100만큼 벌으면 100만큼 지출해요.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죠. 왜냐하면 인컴이 없으니까. 하지만 100만큼 벌었을 때 무조건 20은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80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를 잘 창조하셔서 그거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80만 갖고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맨날 스타벅스 커피만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쵸? 스타벅스 커피가 없으면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서 어떤 무드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건데 네잎클로바를 받으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잎클로바를 찾으러 다녀야지만 이거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찾는 자에게 이게 네잎클로바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결코 누가 그냥 갔다가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경우는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희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대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면 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번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거든요. 한 7년 동안.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면 되는데 처음에 가서 슬롯 머신을 타는데 한 100불, 200불 정도 잃고 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200불 그냥 날라갔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100불, 200불은 큰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막 그냥 새벽에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했어요. 새벽 4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불렀는데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온 큰 게임 룸이 막 그냥 시끌벅적해지고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텐텐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딱 됐어요. 텐텐 딱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0배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7이면 777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400불. 바로 이제 따다다닥 떨어지지도 않아요. 막 돌아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허증 달라 뭐 해가지고 제가 그때 회개는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이건 철칙이에요. 좋으나 나쁘나 슬프나 기쁘나 우리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사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지는데 공식이 있거든요. 돈에 관련된 월스 포뮬러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자라나게 할 적에는 4가지 팩터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당장 내일까지 100만 원 구해와. 구할 사람 많이 없죠. 하지만 내가 한 달 줄게 구해와. 혹은 1년, 10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시간은 positive factor예요. 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뭐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수익률.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우리가 100만 원을 맡기면 이자라는 걸 주잖아요. 그 이자율, 그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자율은 아주 낮아요. 뭐 1몇 %, 많아야 뭐 2%, 3%.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이자율이 막 10%, 막 14% 막 이런 적금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 이자율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팩터예요. 1%의 이자율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주거든요. 제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자율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랑 세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리면 낭패를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항상 세금 팩터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뒤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엉클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상속세만 해도 상속세 세율이 얼마예요? 50%. 물론 뭐 기본 공제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100억을 상속받으면 얼마를 정부한테 내야 되냐 하면 5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많이 해요. 이해를 해주세요.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세율이 지금 뭐 연방 정부세, 그 다음에 주세, 그 다음에 도시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최고 하이 텍스 브래킷 세율이 얼마냐면 거의 한 50%가 조금 안 돼요. 한계 세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를 벌으면 50센트는 누가 가져가냐면 정부가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80년도에는 세율이 몇 %였냐면 90%였었어요. 90%. 일부를 벌으면 90%는 누가 가져가느냐?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요. 그럼 부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래서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지 정부에서는 세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경제학에서 레퍼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쨌든 세금이 중요해요. 그 세금 팩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뭐 절세 뭐뭐다, 절세 상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은행에 가셔서 뭐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하실 때 절세,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세. 보통 은퇴 부자에 들어가는 저축 상품들은 세금을 바로바로 안 내요. 매년 뭐 10%, 20%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나중에 내게끔 연기가 되게 있어요. 텍스가 디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이제 돈을 찾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서 세금을 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면 세율이 인컴이 많다 보니까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쵸? 요즘은 다 누진세율, 프로그레시브 텍스 레이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딱히 들어올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적을 거라면 텍스 브레이크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면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좋은 계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계산기보다
우리 머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짐작으로 확확 계산을 하는 게 어떤 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Rule of 72라는 게 있거든요. 72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72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올 초에 저금을 해요. 그러면 은행 이자율가 5%라고 하면 그러면 5%라고 하면 100만 원에 5% 5천 원이 맞죠? 아니다. 5만 원. 죄송해요. 100만 원에 5만 원이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냐면 105만 원인 거예요. 그쵸? 그럼 2년째 초에 105만 원을 은행에 또 저축을 해요. 그러면 105만 원에 5%가 또 이자가 붙어서 또 110 몇만 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럼 100만 원이 언젠가 지나면은 몇 퍼센트, 얼마가 되냐면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불어나요. 그러면 2배로 불어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 Rule of 72, 72 공식을 써요. 그래서 72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4%다 하면 은행에 10,000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72 나누기 4 하면 이 10,000불이 2배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어린 자가 1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 10,000불이 18년 뒤에 20,000불이 됐어요. 그럼 20,000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복리로 또 이렇게 자꾸 불려나가면 또 18년 뒤에 이 20,000불이 40,000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퍼캐피타 GDP 1인당 국민소득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충 30,000불. 오케이, 30,000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4%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4%. 그럼 이 30,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순간 60,000불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 더하기 18년, 2036년. 2036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000불쯤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은 요즘 몇 %씩 성장을 하냐면 매해 뭐 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막 10%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성장률이 낮아져서 7% 정도 성장해. 중국은 적어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2 나누기 7 하면은 거의 10이잖아요. every 10년, 그러니까 10년마다 이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한 8,000불 정도 돼요. 10,000불이 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10년 뒤에 2028년에는 이 8,000불이 16,000불이 되고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이 16,000불이 32,000불이 되고 또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하면 64,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년 뒤면 6만 불이 된다 그랬죠? 18년. 이제 4%로 성장한다 가정했을 때. 이해되시죠? 이 Rule of 72. 그래서 내가 29살이에요. 나이가 29살. 우리 민욱 선생님 나이보다 조금 더 되죠. 그렇죠? 네네. 민욱 선생님이 지금 10,000불이면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환율로 계산하면 10,000불을 딱 29세에 집어넣고 다행히 이 투자 어떤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매년 4%씩 수익을 난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비과세 상품일 때 18년 뒤에 내 나이가 47살 때 10,000불이 20,000불이 될 거고 또 18년 뒤에 내 나이가 65세 은퇴할 때쯤 되면 10,000불이 40,000불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4%가 아니라 6%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몇 퍼센트 차이냐면 2% 차이예요. 그러면 2%면 12년마다 72 나누기 12니까 12년마다 이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9세에 10,000불 저축을 했는데 6%씩 자라나니까 65세에 80,000불 거의 9천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저축해서 은퇴할 때 한 거의 1억 정도 번다는 거거든요. 1억 정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몇 퍼센트 차이예요? 2%.
2%인데 단 2% 차이가 36년 뒤에는 4만 불이냐 8만 불이냐 4천만 원이냐 아니면 9천만 원 혹은 1억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8%라면 이게 29세에 만 불 저축하면 65세에 얼마가 될까요? 8%면 그러니까 72 나누기 8하면 every 9 years every 9 years 9년마다 이게 복리로 계산하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29세에 만 불 했는데 8%를 했더니 65세에 몇만 불? 16만 불. 거의 1억 8천. 1,000만 원 저축했는데 8%씩 불어나면 거의 1억 8천 돼요. 1억 8천. 정말 대단하죠. 그쵸? 2%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요. 중국이 7 내지 8% 성장하거든요. 매년. 미국은 얼마 성장하냐면은 2.5에서 3%씩 성장해요. 이 차이가 앞으로 중국이 혹은 인도가 머지않아서 미국이나 선진국을 캐치업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에 이제 연봉을 계약해서 입사를 해요. 초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임금이 매년 몇 %씩 상승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임금 연봉 5천만 원 내가 계약하고 들어가요.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너 임금 7%씩 올려줄게. 그 말은 뭐예요? 10년 뒤에 이 5천만 원 연봉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한 거지 초봉, 물론 초봉도 중요하죠.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이런 회사 들어가잖아요. 매년 몇 %씩, 뭐 수백 %씩 성장해요. 이런 회사들 들어가면 초봉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요.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구글이라던가 예를 들면 이런데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서 연봉 계약을 하자 이거죠. 어쨌든 뭐 남의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만약에 12% 요즘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12라는 숫자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최고 10% 12%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은퇴 계좌를 보면 리타이먼 어카운트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2% 훨씬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켓이 경기 회복으로 지난 경기 회복 국면이 9년째 이어진 주식시장도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 그 포트폴리오가 거의 80%가 주식이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수익률이 엄청나요. 제가 저축한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자라난 거는 많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이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12%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2%를 29세에 만 불을 저축하면 72 나누기 12 하면 얼마죠? 72 나누기 12 하면 6이죠. 왜 6년마다 더블이 돼요? 자 보세요. 65세에 64만 불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엄청난 거는 6년 뒤에 71세에 얼마나 되냐면 $1,280,000. 71세에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이해되시죠? 수익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 1% 요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쫓아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3금융권 뭐 어떤 무슨 신협이나 수협이나 뭐 이런 데서 은행에서는 큰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는 1, 2%밖에 안 줘요. 적금을 들어도. 하지만 수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막 4%, 5%, 6% 준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수협이라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적금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1% 차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rule of 72만 딱 알고 계시면 이 어떤 돈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한 국가의 성장률도 이 rule of 72를 갖고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5살부터 20살 때까지 매년 3,000불씩 한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5년 동안만 저축을 했어요. 5년 동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15살부터 20살 때까지 5년 동안 매년 3,000불을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얼마를 저금한 거냐 하면 355, 15,000불을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좀 늦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25살에 매년 3,000불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40년 동안. 65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매년 3,000불씩. 그러니까 12만 불을 저축을 했어요. 12만 불.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 사람은 15살부터 5년 동안만 저축을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조금 늦게 하면 되지.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날까? 1, 2년 차이가 날까? 그리고 나서 25세 때부터 40년 동안 엄청나게 12만 불을 얻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수익률 10%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65세 때 더 많이 찾아가느냐?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찾아간다. 혹시 이 숫자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만 다시래요. 다시. 오늘 저축을 시작하는 거하고 1년 뒤에 엄청난 돈을 저축을 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벌써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돈에 얼마만큼 떼어내서 이걸 저축을 한다? 이거는 나중에 큰 목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이거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로스 아이라 이게 이제 개인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 계좌예요. 미국에서 한국에도 요즘 아이라가 많이 생겼는데 개인 은퇴 계좌에 매년 5,000불씩 40년을 저축을 했어요. 매년 5,000불씩 매년 한 600만 원씩 한 500에서 600 사이를 40년 동안 저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은 38년을 저축을 했어요. 38년.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은 얼마를 차이가 난 거예요? 저축하는 그 원금에서 보면은 2년. 그리고 원금은 10,000불 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10,000불, A는 10,000불을 더 저축한 거고 B는 10,000불을 A에 비해서 덜 저축한 거가 된 거잖아요. 그쵸? 10,000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게 38년이냐 40년이냐 이걸 따졌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 40년 뒤에 얼마를 가져가냐면 221만 2,963불. 두 번째 사람은 182만 217불.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 39만 2,746불. 요걸 좀 알기 쉽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년간 차이가 한 4억? 아니, 한 4억 5천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하면 2년 빨리 돈을 찾았잖아요. 1년 빨리 돈을 찾고서는 그게 요거 나는 2 했으니까 19만 6,373불. 이거를 month로 계산하면 이거 나누기 12하면 16,364불. 위크로 계산하면 4,091불. 데이로 계산하면 818불. 시간당 102불 손해를 본 거예요. 시간 지날 때마다 102불 손해를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면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걸 받아요. 사회보장금. 우리나라는 은퇴연금이라는 거, 혹은 국민연금 이런 거 받잖아요. 돈이 없어. 빨리 필요해. 62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받는 거하고 2년 좀 더 기다렸다가 혹은 3년 좀 더 기다렸다가 65세에 받는 거하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100세까지 살 건데 5년 더 기다리자 70세에 받는 거하고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2년 더 기다리고 2년 더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 시간 이 단순한 계산으로 해도 매 시간 10만 원씩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엄청난 걸 이룰 수가 있어요. 시간. 저는 지금 시간이 제일 큰 팩터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일 포텐셜이 이 방에서 제일 포텐셜이 많은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게 그렇죠.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개인 수명으로 기대 수명을 봤을 때 40년, 50년, 60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돈을 뭐 주식을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시장이 불확실해서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주식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끝물이라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고 나면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주가가 제뉴얼리에는 한 주당 주가의 가격이 10불, 그 다음 달은 12불, 그 다음 달은 14불 계속 올라가는 20%씩 막 올라가는 그런 좋은 시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두 번째 시장은 막 금융 위기가 왔다, 뭐 대공황이 왔다, 뭐 막 내일이면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막 그런 막 위험한 얘기들이 막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처럼 똑같이 10불이었어요. 한 주당 가격이. 그 다음 달은 막 8불로 떨어지고, 세 번째 달은 5불로 떨어지고, 완전히 수신토박되고, 1불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했어요. 4불로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시장을 선호하시겠어요? 첫 번째 시장 아니면 두 번째 시장? 첫 번째 시장.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매달 200불씩 주식을 살 거예요. 매달 200불씩. 매달.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요 시장에 들어가면은 한 주의 가격이 10불이니까 200불 나누기 10 하면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달은? 20주를 살 수 있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주식을 사는. 그래서 이 금액이 점점 이 살 수 있는 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두 번째 달은 16주, 세 번째 달은 14주, 네 번째 달은 12주, 그리고 반올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은 11주, 여섯째 달은 20불이니까 200불 나누기 20불 하니까 10주 정도 샀어요. 그래서 이걸 여섯째 달 뒤에 그 주가로 파는 거예요. 그럼 총 몇 주를 모았냐 하면 두 번째 요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똑같이 200불을 투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똑같이 20주를 사요. 하지만 두 번째 달에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8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200불 나누기 8 하니까 25주를 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달은 200불 나누기 5 하니까 40주를 살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달은 이게 거의 휴지초가이기 때문에 200불 나누기 1불 하니까 무려 200주를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결과 이 첫 번째 사람은 85주를 사 모았고 두 번째 사람은 535주를 사 모았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고요. 85주를 모았으니까 이거 곱하기 20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8이 16, 250, 1700불. 6개월 동안 1, 2, 3, 4, 5, 6, 200불씩 얼마를 원금을 투자를 했죠? 6, 22, 1200불 투자해서 6개월 뒤에 얼마가 됐냐면
1700불. 이거 엄청난 수익이죠. 그쵸? 근데 여기 반올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올림 효과까지 하면 6개월 뒤에 1691불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535불인데 마지막 달 주가가 얼마예요? 4불. 2140불. 이해되세요? 마켓이 불안해서 저축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몰빵을 하잖아요. 첫째 달 돈을 다 집어넣고 기다리면 여기 훨씬 좋아요. 하지만 매달 꾸준히 저축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시장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을 시장에, 주식시장에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고 고른 다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를 거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장이 예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요.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락해요. 내가 팔고 나오기만 하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진짜 이상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 매달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 한 달에 30만 원에 3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더 많아서 500만 원에 500만 원. 매달 내가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좋아. 왜냐하면 쉐어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시장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언젠가 불황이 와도 다시 반등하고 불황이 와도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일부에 갔다가도 반등할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매달 일정한 금액 혹은 점점 늘어나는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퇴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20%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요.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뭐 이머징 마켓, 텍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ETF를. 그러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불황이 온다고 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불황이 2020년이나 2025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제가 은퇴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앞으로 10년, 20년 적어도 더 일을 하고 그게 더 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언젠가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샵이 와도 괜찮아. 시장이 올라가면 좋아. 왜냐하면 내 건 올라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구름 사이에 가린 태양. 그 그림만 보면 다음 장면이 쨍하고 해가 뜰지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칠지 우리가 예측은 못해요.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건 햇빛이 나오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자꾸 얘기를 해요. 돈을 벌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내가 타이밍을 놓쳤어. 물론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투자가 아니고 스페큘레이션. 저도 스페큘레이션 해요. 투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더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스페큘레이션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갖고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정말 타이밍보다는 타임의 관점에서 돈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 이 타임이 10년이냐 20년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돈을 다루는 그런 원칙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타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9시인데 사실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분 더 시간을 쓸게요. 그래서 9시 10분에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타이밍을 많이 얘기를 해서 진짜 저 에어컨 좀 너무 추워서 타이밍을 많이 얘기해서 내가 싸게 사서 비쌀 때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나온다? 이거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보세요. 30년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30년을 매년 5,000불씩 들어갔어요. 30년을 매년 5,000불씩 들어갔는데,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을 했어요. 첫 번째는 1년 중에 이 주식 가격이 제일 나빴을 때 5,000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게 월스데이, 그리고 마켓이 제일 높을 때 팔고 나왔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시장의 출렁임과 상관없이 그냥 첫날 1월 1일 날 그냥 5,000불을 주식시장에 집어넣었어요. 네 번째 날은 베스트 데이, 그러니까 월스데이,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제일 비쌌을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비쌌을 때 들어가고, 이거는 베스트 데이는 제일 쌌을 때 들어갔어요. 제일 주식시장이 쌌을 때 5,000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되냐면 30년이니까 3, 5, 15, 15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보세요. 월스트 데이 수익률이 9.3%, 퍼스트 데이 어프로치 9.8%, 베스트 데이 10.3%. 별로 차이 안 나요. 1월 1일 날 누건 주가가 제일 낮았을 때 5천만 원 집어넣건 제일 높았을 때 5천만 원 집어넣건 큰 차이 안 난다고요. 중요한 거는 30년이라는 기간이죠. 30년이라는 기간을 저축을 하면, 투자 활동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수익률이 난다.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 중요한 거는 타이밍. 타이밍을 놓쳤어. 이게 아니고 타임. 얼마나 길게 내가 이 돈을 관리하는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bring forth. 내일 일 떠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무슨 일을 일어날지 너는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은 항상 예상을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막 떠버리면 다 돼요. 그런데 돈에 관해서는 절대 떠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돈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잡히는 거고, 풀어주시면 다 꺾이는 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떠버리지 않아. 타이밍 결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는 온갖 재물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나오죠? 네?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재물의 본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일
아무리 예측을 해도 뭐 경제학자 하버드대 뭐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가 뭘 예측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고요.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기회가 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못했잖아요. 물가 상승과 세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 물가 상승, 돈을 자라나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팩터 하나는 물가 상승률, 또 하나는 세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돈을 빨리 자라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이 차트에 무려 90 몇 퍼센트 이상 90 몇 퍼센트죠? 91.5% 우리가 돈을 자라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팩터가 자산 배분인 거거든요. Asset Allocation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